명리학을 공부하면은 그럼 나중에 환자 볼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우리가 체질이라는 걸 감별을 하잖아요. 약간 뭐 소양인 체질, 열 많은 열태음 체질 이런 환자분들은 되게 우리 한약 용어로 화가 되게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나 증상을 유발한 상태로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타고난 소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너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화가 쌓인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그 사람은 좀 화가 잘 쌓일 만한 그 모양을 타고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되게 수긍 잘 하시거든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목가토금수라는 그 오행의 원리는 한약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과 상극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좀 고차원적이고 좀 어려우니까 사주를 보면은 화가 많은 사주, 뭐 수가 많은 사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화가 많이 쌓여서 질환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사주로 풀어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100%는 아닐 테니까 그 100%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체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사주적으로도 좀 조심하면 좋을 부분, 좀 피해야 될 거 이런 거 설명해주면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체질, 타고난 당신의 어떤 몸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건 좀 피하세요 이런 게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랑도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진료 방식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양찬순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정신 심리학적으로 분석표를 딱 받아 해서 당신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면 환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무슨 자기중심적이냐고 이러면서 되게 거부감이 강하시대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간을 옆에서 이런 기운들이 당신으로만 기가 쏠리고 있다. 그래서 약간 자기중심적인 기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수긍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타고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맞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냥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네가 성격이 못해서 자기중심적이니까 너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말 한 끗 차이. 네 탓이야? 네 탓 아니야. 에서 엄청나게 좀 받아들이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약은 분명히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체질은 스트레스 좀 많이 취약한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은 끄떡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개인적인 차이에 되게 집중해서 보고 왜 그런지 체질적으로도 한번 확인해보고 성격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살아온 환경도 확인을 해보고 사실 그게 사주랑 연관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의학적으로 사주에 좀 관심 가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거는 100% 사주를 믿는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주를 사주는 저희가 실은 대부분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진 않으니까 내 사주를 공부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 같고 어디 가서 이제 돈 내고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주를 해석해 주시는 분이 좋은 얘기만 그냥 조금 똑같은 얘기여도 그냥 좀 좋게 얘기해 줄 수 좋게 있고 얘기해 주죠. 나쁜 얘기는 생략할 수 있고 그러는 데서 얼마든지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해석하시는 분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공부해서 내 거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좀 나쁜 건 나쁘다고 인지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주가 그래서 결국은 실용적인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새겨 들을 만한 얘기인지 한마디로 그거에 대해서 실은 아직도 논쟁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현대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유지되고 있는 가설 같은 건 상당히 많거든요. 가설 뭐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로토닌 가설이라는 것도 1960년대에 프로작이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이 나왔는데 그게 좀 우울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져야 그 다음에 우울증이 없어지나 보다. 반대로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생기나 보다 라는 가설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세로토닌 가설이 거의 이제 항우울의 정설처럼 현재까지는 되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맞는 구성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로토닌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약간 키포인트 맨날 논쟁이 되는 그 쟁점 하나는 SSRI를 먹으면 실은 즉각적으로 세로토닌 농도가 좀 높아진대요. 근데 이제 항우울제를 먹으면 효과가 나는 건 대략 6주 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농도는 즉각적으로 높아졌는데 왜 효과는 6주나 후에 나오는지 어떤 그 우울증 환자는 보면 오히려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져 있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낮춰줘야 오히려 우울증이 나아지는 환자분들도 있고 여전히 조금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면 한 30에서 50% 환자는 우울증이 좋아지니까 대략적으로 이 가설이 맞을 것 같아 라고 계속 통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이게 되게 불완전한 가설이어서 언제든지 다른 이론이 나오면 뒤집힐 수 있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어쨌든 이게 정설로 거의 통용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운동 법칙이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포탄을 탁 쏘면 거기 정확한 유저에 맞출 수가 있게 되고 하니까 그게 정설로 자리 잡아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지구적인 범위, 작은 범주에서만 가능하고 그게 좀 더 큰 공간에서 적용하면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돼야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뒤집혀지기 전까지는 뉴턴의 가설이 정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좀 더 고대로 올라가 보면 지동설의 최초 주장자 지동설을 처음 이제 주장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분은 그리스의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게다가 자전하면서 돌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 뭐 그거를 밝힐 만한 수학적인 툴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걸 확인할 만한 망원경도 없으니까 그냥 묻혔어요.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가설하에 막 복잡하게 막 해서 실은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행성의 주행 루트를 훨씬 정확하게 예측을 했대요. 지동설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천 년간 혜택이 돼서 이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건 아무래도 너무 복잡해. 천동설이 너무 복잡해. 너무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동설로 하면 훨씬 심플하고 우아한 계산식이 나올 수 있어. 이러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그 당시에 수학이 발달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건 그냥 가설이었죠. 가설이었는데 그걸 이제 갈릴레오가 만원경이라는 툴이 나오니까 만원경을 보니까 지동설이 맞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아 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정설로 올라선 건데 그게 그렇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게 진리였지만 어디까지나 가설, 틀릴 수도 있는 가설, 누군가의 주장으로 지내던 시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인류가 한 700년쯤 지나서 그때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고 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에너지 체계가 하나 있어서 700년 후쯤에는 어느 시점이래 어느 시점에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되게 쉽게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알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뭔가 좀 맞는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근데 뭐 현재 과학으로서는 이게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이비로 치부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으니까요. 미래에 언젠가는 또 이게 좀 밝혀질 날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학문인 것 같아요, 사주명리학은. 제가 이걸 운명을 맞춘다고 보기는 잘 모르겠고 거기는 제가 진짜 잘 모르는 분야고 약간 성격을 맞추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성격? 이분도 그 어. 양창선 선생님께서도 미래를 맞추는 어떤 기륭화복을 점치는 점술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실은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 선택이 누적돼서 현재 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거는 아이랑 이제 엄마 기준 설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육아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변화에 민감하고 둔감하고를 사주에서는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연한 엄마와 그렇지 않은 아이 혹은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침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변화에 취약한 아들을 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두면 되지 왜 그러고 서 있냐라고 엄마 같았으면 잔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인데 사주를 이제 보면은 그게 설명이 되니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 책에서 쓰신 가장 굵직한 주제 하나는 그거죠. 엄마와 아이가 너무 달랐을 때 맞아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육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사주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성격적으로 뭐가 맞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성격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왜냐면 뭔가 근거가 있는지 계속 그 사주 봐주시는 분이 설명한 성격이 내가 맞거든. 아 성격을 설명해줬어요? 내가 단골로 가던 그분은 성격을 진짜 잘 맞춘다가 그분의 평이었어. 성격을 봐주는 사주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토종 비결을 보통 보러 가고 그 사주에 되게 빠지지 않는 이상 네. 뭐 1년에 한 번, 네. 연초에 나의 운은 어떠한가 뭐 이 정도 보러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격을 맞추기보다는 이번에 운은 이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조심해라. 뭐 이렇게 가면 좋다. 뭐 북쪽으로 가면 좋다. 뭐 이 정도 설명해 주지 않나요? 보통 네. 엄마가 부모가 아이의 사주를 보러 가면 부모가 알고 싶은 건 이 아이의 전반적인 성향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주를 보면 그 성격을 정확하게 많이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아이 성격은 이러이러하고 뭘 좋아하고 얘는 뭐 성실성이 어떠하고 하니까 이런 직업이 좋을 것이다. 그 직업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적성이잖아요. 성격이 적성이니까. 그러면서 실은 되게 유용하죠. 사주에 맞는 직업 찾기. 이분도 이제 책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떤 기륭화복을 치는, 점치는, 예상하는, 예측하는 거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은 다 어느 정도 통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그걸 얘기해 주진 않죠. 이분은 정말 이제 성격학적인 면으로 사주를 활용을 하시고 그걸 어떤 심리 상담을 할 때 임상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건 진짜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지 환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근데 사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조금 예민하셔서 그래요. 체질상으로 이렇게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넘어가게 되지.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사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 불안감의 유래라고 해야 되나? 뭐 엄마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진짜 탁 놓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받는 입장에서. 맞아.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너 운명이니까. 그렇죠.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아. 저도 환자가 되어보면은 사실 제가 환자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을 때는 왜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전전하면서 나의 병명을 꼭 굳이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환자가 너무 병명을 궁금해하셔서. 맞아요. 그냥 막 검사 받으러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 중에는. 맞아요. 검사만 받아요. 그냥 계속. 치료를 안 하고 검사만 받아. 근데 내가 환자가 되어보니까 내 병을 알아야겠어. 치료는 불뜻치고. 왜 아픈지 알아야겠어. 왜 아픈지. 그게 치료법이 없더라도 왜 아픈지 아는 게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주 툴이 분명히 효용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최근에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두드러기 되게 심해서 오신 환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제 영상에서 설명하지만 두드러기는 되게 열이라고 원인이 열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열이라는 건 실은 스트레스랑 되게 밀접한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면 열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두드러기 환자분들 오시면 되게 스트레스가 강한 상태로 오세요. 뭐 회사가 너무 힘들다든지 상사랑 갈등이 있다든지 오랜 기간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든지 이제 뭐 일을 관둘까 말까 고민 중이라시던지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최근에 오신 환자분이 또 두드러기 너무 심하고 뭐 졸레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너무 안 돼서 몇 년째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저한테 오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 이거는 두드러기의 원인은 열입니다, 화입니다, 약간 화병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환자분이 너무 막 웃으시면서 자기 진짜 어렸을 때 사주 봤을 때 당신은 화병으로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 가슴에 가득한 그 어떤 스트레스 누적된 스트레스죠. 그거를 풀어내주는 처방으로 되게 확연하게 좋아지셔서 지금 많이 해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당신은 저를 기인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환자분들 오면 아, 이 환자분은 어떻게 타고나셨길래 이렇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셨지? 이렇게 화가 심하게 쌓이지? 별로 스트레스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타고난 어떤 소인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의사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뭐 진료하는데 사주를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심리상담 이분처럼 이렇게 정신분석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성향을 알 수 있는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임상에서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10여 년간 보시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래도 꽤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사주에 관한 그냥 가벼운 얘기 이런저런 살면서 느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의사가 음양오행이라는 걸 좀 배워서 사주랑 약간 친근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한의사들이 사주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흥미를 가질 만한 분야고 이것도 어쨌든 뭔가 전혀 허황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독학해보고 재밌는 컨텐츠가 될 만한 게 생기면 또 한번 영상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